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자 기술이 미래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쥘 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 유럽 등 강국들 역시 이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어떤 기술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환 한국양자정보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 직함은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으시지만 저희가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양자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사실 어려워요. 양자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들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미래를 바꿀 거다. 이 양자 기술이 개발만 된다면 우리 미래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예측을 해보죠.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이 됐어요. 일단 개념은 모르겠고요.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걸 체감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양자정보 기술, 양자정보과학 기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제2차 양자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그런 말은 1차 양자혁명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1차 양자혁명은 벌써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그게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1900년에 양자 물리학이 시작이 되고 나서 20세기 내내 발전해온 물질에 관한 혁명이 1차 양자혁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양자역학에 의해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구조도 이해하게 되고 그걸로 해서 물질을 어떻게 만드나 하는 합성하게 되는 방법도 이해하게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이해를 하게 되고 반도체에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벌써 1차 양자혁명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또 통신에 레이저 광 통신을 하는데 그 레이저도 역시 양자역학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광합성, 햇볕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다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양자혁명에서는 이렇게 양자역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이런 정보통신에서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건데 지금 이제 2차 양자혁명에서는 양자 상태를 어떻게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거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든가 얽힘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2차 양자혁명에서는 1차 양자혁명에서 벌써 컴퓨터라든가 광통신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변화를 받았는데 2차 양자혁명은 뭘까? 1차 양자혁명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지금 디지털 컴퓨터도 역시 1차 양자혁명의 산물인데 지금 컴퓨터로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한 화학 물질에 대한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계산량도 많고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백신 언제 나오나 치료제 언제 나오나 막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연구하는 시간이나 그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그런 감염병이 났을 때도 이렇게 오랜 시간 안 겪고 빨리 맞을 수 있는 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1990년대 병렬 컴퓨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디지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500개 이상의 그 CPU를 가지고 동시에 계산을 하는데 500개 CPU를 쓰면은 500배 빨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500배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한 뭐 10배 빨라지면 성공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돈을 500배 들이고 10배의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지만 5달 계산해야 될 걸 갖다가 한 달에 끝낸다. 이러면 경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돈을 500배를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 자원을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컴퓨터는 컴퓨터 자원을 10배 늘리면 기껏해야 10배 늘어나지만 양자 컴퓨터는 자원을 10배 늘리면 10배 커지는 빠른 계산이 아니라
2의 10승배로 갑니다. 아, 지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의 10승이면 1024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1차 양자혁명의 산물인 디지털 컴퓨터가 주는 혜택보다 네. 양자 컴퓨터가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고 네. 빠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과거에 컴퓨터 저는 이제 컴퓨터 제일 처음 네. 썼을 때가 유선통신해서 선 연결해서 쓰는 맞습니다. 그 천리안 이런 세대보다 예. 그 광통신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빨라졌고 빨라졌죠. 네. 그거보다 더 빨라지고 기술적으로도 예.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좀 예. 이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 분야가 좀 설레는 분야인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양자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양자라고 하는 게 저는 과학 시간을 배웠을 때 양자는 안 배웠고요. 제 예. 세대는 없었습니다. 예. 원자가 가장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 이 원자랑 양자는 다른 건가요? 원자, 네. 분자 네.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입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 안에 들어가면 중성자, 양성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자는 또 아들 자자를 쓰는데 네. 그거는 뭐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자 할 때도 한자로는 아들 자자를 쓰는데 네. 영어로는 퀀텀 그럽니다. 퀀텀. 그러니까 양성자는 프로톤, 온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자를 쓰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 네. 양자라고 할 때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물리량이 연속적인 양이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양이라는 네. 뜻으로 양 그러면 퀀티티, 네. 헤아릴 양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걸 받아들일 때 오해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어권이면 퀀텀 이러면 되는데 네.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양자라고 하지만 한자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글로 쓰니까 네.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교하고 국립연구소하고 세 군데서 우리 같이 양자 기술을 공동으로 합시다 하고 양자 기술 협약식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셋이서 하니까 삼자 협약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자 그러면 네. 동음이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아까 뉴스에 뭐 누구하고 양자 회담을 한다. 네. 그런데 그거는 퀀텀이 아니라 두 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 말고도 양자강의 양자, 뭐 또 남의 집 아이 데려다 키우는 양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양자 그러면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이러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퀀텀, 네.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이 연속적인 양이 아니라 딱딱딱 떨어져 있어서 낱낱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 둘, 셋, 세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갖다가 양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예. 원자 단위, 그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잖아요. 예, 예, 예. 그 전자들 하나를 양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양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궤도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해진 네. 상태만. 네. 이 바닥 상태, 그 다음 여기 상태, 그 다음 여기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퀀텀 점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위에서 중간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양을 네. 양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량이 네.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양자라는 뜻을 쓰고 그거는 보통은 형용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형용사로 쓰인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양자 역학 네. 또는 양자화되어 있다 네. 이러면 물리량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기량도 보면은
전하량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해야지 네. 하나짜리 말고 1.01개 뭐 이런 건 없거든요. 네. 하나짜리, 두 개짜리, 네. 세 개짜리 그 이렇게 특징이 있는 거죠. 그냥 특징인 거군요. 예, 예, 예. 정배수로 나가는 게 특징인 거군요. 그 특징을 양자라고 네. 하는 거지 아. 어떤 입자를 양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흘러가는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이 상태 자체를 양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양자화된 네. 그런 에너지 상태에 있다. 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뭐 1부터 1.5는 없고 1, 2, 3, 4, 사, 5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쭉쭉 예, 이제 그런 흐름 자기만의 흐름을 가지고 예. 그 주변에서 이제 스핀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건물이 네. 그 1층, 2층, 3층, 4층 이러듯이 네. 이렇게 돼 있지.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 같이 1.5층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1.34층이 거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전자들의 흐름, 그러니까 상태.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한 특성을 아는 게 양자를 또 이해하는, 그러니까 양자 역학, 양자 기술, 양자 정보를 이해하는 좀 중요한 맞습니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양자의 특징 중에 얽힘이랑 중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자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얽힘과 중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중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도구를 가지고 온 게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편광판이라고 그럽니다. 편광판. 빛이 이렇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누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빛이 진행 방향의 수직한 평면에 전기장이 진동을 합니다.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편광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 알갱이가 많이 갈 때는 뭐 수평 편광이냐, 1도 편광이냐, 2도 편광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빛 알갱이가 하나일 때, 광자 하나일 때는 얘 광자한테 너 수평 편광이냐 수직 편광이냐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을 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마치 뭐 법정 드라마를 보면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또는 스무고개에서도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가는데 편광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편광 방향을 물어보려면 수평이냐 수직이냐 또는 45도냐 마이너스 45도냐 둘 중에 하나로만 답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뒤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얀 지금 저희가 노트북에 하얀 판, 빛이 나오는 하얀 판을 맞습니다. 깔아놨고요. 이거는 수직 편광만 통과하는 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수평 편광만 여기는 수평 편광만 통과하는 판입니다. 그러면 빛이 오다가 수평하고 수평 편광이 수직 편광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하게 됩니다. 막히는 거군요. 처음에 왔던 빛이 수평 편광이었다 그러면 수평 편광을 통과했으면 그 다음 수직 편광은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수평은 수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 여기에 45도 편광판이 있습니다. 45도 편광판은 수평 편광판과 수직 편광판의 중첩 현상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 처음에 수평 편광을 통과했는데 수평 편광은 45도 편광과 마이너스 45도 편광의 중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이너스 45도와 45도 둘 중에 하나는 이 마이너스 45도 편광을 45도 편광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45도 편광판을 통과한 것은 다시 45도 편광판이 수직 편광과 수평 편광의 중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직 편광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히려 편광판 3개가 겹쳐진 데는 빛이 통과하지만 통과하네요. 수평 편광, 수직 편광판이 된 데는 아무것도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5도 편광판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중첩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과 수평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 빛이 통과를 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중첩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빛 알갱이가 왔을 때 통과를 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빛이 비춰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따질 때 뭐 위치, 운동량 이렇게 따지는데 네. 위치 그러면 워낙 무한히 많은 값들을 다루는데 이런 것들은 광자 하나일 때는 수평 평광이냐 수직 평광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디지털 정보에서 따지는 네. 비트, 네. 0이냐 1이냐 네. 둘 중에 하나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하니까 한 비트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네. 두 개의 비트면 00, 01, 10, 11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큐빗 하나는 45도 평광이면 45도 평광은 수직 평광도 되고 수평 평광도 되니까 그렇네요. 네.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큐비트 두 개가 있으면 네. 예를 들면 45도 평광이 두 개가 있으면 수평 수평,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수직 수직 네 가지 경우가 한꺼번에 경우의 수가 더 중첩이 많아서. 되는 겁니다. 이 45도 평광이라고 하는 요 자체를 양자 상태가 상태라고 되겠죠. 예, 이해를 빛의 하는 거예요? 평광의 양자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은 수직과 수평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예, 또는 45도냐 마이너스 45도냐 네. 둘 중에 하나를 네. 따질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예. 근데 양자는 이 양자 요것만 있으면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예. 더 많이 생긴다. 그렇죠. 이 경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평도 되고 수직도 되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라고 치면 예. 컴퓨터가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 한 번에 하나 혹은 두 개만 가지고 계산하던 걸 예. 동시에 4개, 5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 그렇죠. 말하자면 45도 평광이 네. 하나가 있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나타내고 있고, 네. 45도 평광이 두 개가 있으면 네. 네 가지를 2 곱하기 2, 네, 네 네. 가지. 이 45도 평광이 세 가지가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8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큐비트가 이 중첩이 된 큐비트가 10개가 있으면 2의 10제곱, 1024가지를 네. 한꺼번에 나타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원이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컴퓨터는 선형적으로 능력이 늘어나는데 네. 이거는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 자원이 늘어나면서 지수함수적으로 네. 우리가 이 보통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네. 지수함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네. 이 컴퓨터의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양자 컴퓨터의 네. 가능성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기술의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한 판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면 예, 예,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양자의 특성 중에 중첩은 이해를 했고요. 예, 예. 얽힘이라는 또 현상이 있다고 예, 예. 들었거든요. 얽힘은 뭔가요? 예, 사실 얽힘은 중첩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첩 현상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만 중첩을 하면 그걸 그냥 중첩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자유도가 있을 때는 중첩이 되면 그 중에서 얽힘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즉 대표적인 예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 네. 그걸 보통 사람들은 중첩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어 있는 고양이와 살아 있는 고양이. 네, 죽어 있지만 살아 있는 고양이라고 예, 예,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스를 열기 전에는 네. 예, 죽어 있는 고양이와 살아 있는 고양이가 중첩이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우선 그 안에 방사능 원자가 네. 있습니다. 네. 아직 붕괴할지 안 할지 네. 하고 있고 그다음 붕괴가 되면은 거기서 나온 중성자가 이 망치를 움직여서 망치가 독가스가 든 유리병을 깨고 독가스가 나와서 고양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자유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망치가 있고 유리병이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자유도가 얽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를 했으면 망치도 움직였고 유리병도 깨졌고 가스가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네. 그 가능성 하나하고 네 가지 그렇죠. 자유도가 네. 돼 있는 자유도 하나하고 아직 붕괴하지 않았고 고양이가 살아있는 그 가능성 하나하고 네. 이 네 가지 자유도에 대한 중첩이 있는 겁니다. 이미 안에는 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걸 중첩이라고 그러는데 고양이와 방사성 동위원소와 망치와 독가스병은
중첩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었으면 독가스병도 깨졌겠네, 망치도 움직였겠네, 이렇게 그것들끼리는 중첩 얽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유도가 중첩이 돼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상관관계, 네. 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걸 얽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슈레딩거가 페어 슈랭쿵이라는 독일어로 만드는데 네. 영어로는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아주 잘 번역이 됐습니다. 얽힘. 그러니까 고양이의 운명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명과 독가스병의 운명과 망치의 운명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졌으면 고양이는 죽었고 네. 안 깨졌으면 고양이는 살았다. 이게 이제 얽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옛날에 애당초에 네. 아인슈타인이 1935년에 양자 물리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이 아이디어가 나왔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핀이라고 하면 여기가 위고 아래. 보통 이걸 갖다 업 스핀, 다운 스핀 이렇게 네. 합니다. 요게 다운이 네. 이렇게 하면 다운이 네. 맞겠네요. 다운, 업 스핀 뭐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이 중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컵이 스핀이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 것이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다운 업인 경우도 있다고 네. 하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운이고 업이고 이 가능성 하나, 그죠? 두 개의 자유도니까 네. 다운이고 업인데 또 이게 업이고 다운 이 네.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는 게 이 두 컵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다운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얘는 볼 필요도 없이 업이 업이다. 되는 거죠. 네. 얘가 업이면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다운인 거죠. 이게 다운이고 얘도 다운이 될 가능성. 아니요, 처음에 네. 업다운 값이 그러니까 스핀 업다운 스핀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을 합하면 네.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네. 조건 하에서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업다운 또는 다운업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두 가지의 운명은 얽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얘가 근데 측정하기 전에는 업인지 네. 다운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게 양자역학의 주장이고 네. 그러면 업인지 다운인지 정해지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 그건 아인슈타인이 그걸 갖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네. 그럴 리 없을 거야 네. 라고 했던 게 그 논문이 1935년 논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1964년에 벨이라는 사람이 네.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근데 그것도 실험을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클라우저가 네. 20대 아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질문도 던지지 않는데 야 이거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그런 쓸데없는 실험을 왜 하느냐 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올해 퀀텀 코리아 2023에 와서 네. 기조 강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실험 자체가 양자역학에서 측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측정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정해지고 그 상태는 얽힘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것의 상태까지도 결정짓는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야 이게 미리 정해져 있었겠지라는 네.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할 때 정해지고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 멀리까지 하고 동시에 상태가 정해진다. 그거는 상식을 좀 우리 네. 고전역학적인 상식을 네. 벗어나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고전 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나 속도를 알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갈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우주선 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고전 역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보는 순간 날아갔네 하면 그게 날아간 거다. 근데 네. 확률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답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정답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졌을 때 네. 우리가 측정을 하는 식으로 네. 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자역학의 측정에서는 확률이 관련이 돼 있고 이 확률론적인 것, 비결정론이죠. 네. 비결정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동의를 못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바보라서 뭘 이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확인이, 이걸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확률적으로 될 수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을 텐데 또는 측정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달이 저기 있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이 없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얽힘에 있어서도 여기의 상태가 여기의 상태를 동시에 결정을 한다고? 야 그거 말이 안 돼. 이게 그걸 갖다 spooky action at a distanc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유령처럼 여기서 동시에 정해진다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불만을 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존 클라우저, 그다음에 아스페, 그다음에 자일링거 이런 분들의 계속된 실험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예측이 진짜로 맞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확률을 높이는 여러 확률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나 통신이나 센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걸 갖다 확률을 잘 높이기가 이 단일 양자 상태 이런 것들 조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가 힘들어서 오히려 생각해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걸 양자 센서로 쓸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게 상태가 탁 정해져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양자 상태의 붕괴라고 그러는데 한 상태가 붕괴되면 그 전의 상태로 못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성질을 이용해서 중간에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몇 년 뒤면 이게 좀 우리 적용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많은 물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캡틱이라고 하나요? 열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10년 내에는 아마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전도 방식, 아이온 방식, 광 방식,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방식 수많은 방식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리스키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좀 너무 망설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지니어 쪽에서는 10년 정도면 우리가 실생활에 이걸 직접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짧네요, 교수님. 양자 그 특성을 하나 이해를 했는데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